강민혁 대표의 하루는 언제나 분주하게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라 불리는 서울의 가장 높은 마천루 MK그룹타워 최상층에 위치한 그의 집무실은 도시 전체를 발 아래 내려다보는 듯한 위압감을 풍겼다. 35의 젊은 나이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 MK그룹을 이끄는 그는 언론과 대중에게 선망과 질투의 대상이자 동시에 냉철한 카리스마와 비정한 결단력으로 얼음심장이라 불리는 존재였다. 그의 삶은 초단위로 계획되었고 사적인 감정이나 사소한 배려는 비효율적인 것으로 치부된 지 오래였다. 오직 성공과 성장, 그리고 그룹의 이익만이 그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었다. 최고급 이탈리아산 슈트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민혁은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숨막히는 일정에 휩싸였다. 복도를 걷는 그의 뒤로는 그림자처럼 수행 비서들과 임원들이 따랐고 그의 손짓 하나, 눈빛 하나에도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언제나 회의실, 집무실, 혹은 또 다른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장소였다. 직원들은 멀리서 그의 모습만 보여도 숨을 죽였고 감히 말을 걸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그런 그의 눈에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어온 적 없는 존재가 있었다. MK그룹 타워의 수많은 익명의 직원들 중 하나. 바로 복도 청소를 담당하는 김연희 할머니였다. 그녀는 이른 새벽, 아직 도시가 잠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출근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주름진 얼굴과 희끗희끗한 머리칼, 허름하지만 늘 깨끗하게 다려 입은 작업복. 그녀는 마치 건물에 원래부터 존재했던 풍경의 일부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그녀의 유일한 소망은 그저 아무런 문제 없이 하루를 마치고 작은 지하 단칸방으로 돌아가 손주들의 사진을 보며 잠시나마 웃음 짓는 것뿐이었다. 연희 할머니에게는 작은 습관이 하나 있었다. 매일 아침 민혁이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무실로 향하는 길목에서 그를 마주칠 때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작업복 주머니에서 작은 박하사탕 하나를 꺼내 그에게 건네려 했다. 그것은 어떤 대단한 의미가 담긴 행동은 아니었다. 그저 젊은 나이에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진 듯 굳어있는 그의 얼굴에 아주 작은 온기라도 전하고 싶은 손주를 생각하는 할머니의 소박한 마음이었다. 어쩌면 그녀만이 알고 있는 어떤 간절한 기원이 담겨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민혁에게 그 사탕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처음 몇 번 할머니가 주름진 손으로 사탕을 내밀었을 때 그는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듯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듯 했다. 그 후로도 할머니의 작은 시도는 계속되었지만 민혁의 반응은 늘 같았다. 때로는 짜증스럽다는 듯 미간을 살짝 찌푸리기도 했고 때로는 수행비서에게 눈짓으로 그녀를 치우라는 듯한 신호를 보내기도 했다. 그에게 있어 청소부 할머니는 집무실로 가는 길에 잠시 시야를 가리는 움직이는 장애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대표님, 또 그 할머니가 어느 날 아침 민혁의 젊은 수행비서인 최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는 할머니의 선의를 알기에 매번 민망함과 안타까움을 느꼈지만 감히 대표의 심기를 거스를 수는 없었다. 민혁은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차갑게 대꾸했다. 최 비서, 내 동선에서 불필요한 것들은 알아서 정리하라고 했을 텐데 그런 사소한 일까지 내가 신경 써야 하나. 그의 목소리에는 이 시의 온기도 없었다. 최 비서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사소한 일이라니 저 할머니에게는 그게 아닐 텐데. 하지만 그는 그 말을 참아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민혁의 세계에서 사소함과 불필요함은 곧 제거의 대상이었다. 그날도 연희 할머니는 어김없이 복도 한쪽에서 민혁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여느 때처럼 작은 박하사탕이 들려 있었다. 멀리서부터 다가오는 민혁의 구두 소리에 그녀는 긴장하며 사탕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의 발걸음이 가까워질수록 그의 냉랭한 아우라가 그녀를 짓누르는 듯했다. 민혁은 할머니를 지나치며 평소보다 더욱 노골적으로 그녀를 무시했다. 그의 시선은 정면을 향해 있었고 할머니는 그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투명 인간과 같았다. 할머니의 내민 손이 허공에서 잠시 머뭇거리다 힘없이 아래로 떨어졌다. 작은 박하사탕이 그녀의 거친 손바닥 위에서 외롭게 반짝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다시 청소 도구를 잡았다. 그녀의 입계는 희미하지만 슬픔인지 체념인지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쩌면 그 미소는 매일 거절당하는 작은 선의에 대한 익숙함일지도 몰랐다. 집무실로 들어선 민혁은 방금 지나친 그 사소한 장면을 이미 잊은 지 오래였다. 그의 앞에는 처리해야 할 수십 건의 보고서와 결제 서류, 그리고 오후에 있을 중요한 해외 투자자와의 화상회의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숫자로 가득 찬 MK그룹의 미래 성장 전략과 경쟁사들을 압도할 새로운 사업 계획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 가되 그 어떤 장애물도 용납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설령 그것이 한 노파의 주름진 손에 들린 아주 작은 박하사탕일지라도 말이다. 그는 몰랐다. 그가 매일 무심하게 지나치는 그 작고 초라한 존재가, 그리고 그녀가 건네려 했던 그 하찮아 보이는 사탕이 언젠가 그의 견고했던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운명의 씨앗이라는 것을, 또한 그 사탕에 담긴 그가 평생 갈구해왔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한 단마다의 의미를 깨닫게 될 날이 오리라는 것을. 지금의 강민혁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정상을 향한 질주뿐이었고 그 과정에서 발밑에 깔린 작은 돌부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작은 돌부리가 거인을 넘어뜨리기도 하는 법이다. 그의 집무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빌딩들이 마치 그에게 복종하듯 발 아래 놓여 있었다. 그는 그 풍경을 내려다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그의 통제하에 있었고 그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거대한 빌딩 그림자 아래 이름 없는 골목길 한 구석에서, 혹은 바로 그의 발밑 복도에서 보이지 않는 운명의 실타래는 이미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기 시작했다. 민혁이 애써 외면하려 했던, 혹은 너무 높이 올라가 버려 미처 보지 못했던 그 사소한 것들 속에 그의 인생을 뒤바꿀 거대한 진실이 숨쉬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 진실은 연희 할머니의 깊은 주름 속에, 그녀의 침묵 속에, 그리고 매일 아침 그를 향해 내밀어지다 거절당하는 그 작은 박하사탕 속에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그저 그가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이었다. 그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두꺼운 벽이 그 모든 것을 가리고 있었으니까. 강민혁 대표의 냉담한 무시에도 불구하고 김연희 할머니의 아침 인사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변함없이 이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민혁의 눈앞에 사탕을 직접 내밀지는 않았다. 대신 그가 지나갈 복도 한쪽에 놓인 작은 화분 옆이나 수행비서인 최민준이 잠시 서류를 정리하는 테이블 가장자리에 아주 작은 박하사탕 하나를 조용히 놓고 갈 뿐이었다. 마치 길 잃은 작은 새에게 모이를 남겨두는 것처럼. 그 행위에는 어떤 강요나 기대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지극히 사소하고 조용한 배려, 혹은 그녀만이 아는 어떤 염원을 담은 작은 의식과도 같았다. 최 비서는 매번 그 사탕을 발견하고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차마 할머니의 그 작은 성의를
쓰레기통에 버릴 수는 없었다. 그는 몰래 사탕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가 퇴근길에 경비 아저씨나 다른 청소부 아주머니들에게 나눠주곤 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연희 할머니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과 민혁 대표의 얼음장 같은 무관심 사이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곤 했다. 연희 할머니의 소리 없는 친절은 비단 민혁에게만 향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MK그룹 타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작은 온기를 나누어 주었다. 새벽 일찍 출근하는 경비원에게 따뜻한 꿀물 한 잔을 건네기도 했고, 야근으로 지친 젊은 인턴의 책상 위에 밤늦게 몰래 작은 과자 봉지를 놓고 가기도 했다. 그녀의 행동에는 어떤 생색이나 대가를 바라는 마음도 없어 보였다. 그저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공감, 그리고 아주 작은 위로를 전하고 싶은 마음뿐인 듯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이내 그녀의 진심을 느끼고는 복도 끝 천사 할머니라 부르며 남몰래 고마움을 표했다. 물론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이 강민혁 대표의 귀에 들어갈 리는 만무했다. 그의 세계는 그런 비효율적인 감정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철저히 계산된 공간이었으니까. 한편 MK그룹에는 조금씩 균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야심차게 추진하던 해외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서 예상치 못한 기술적 결함이 발견되었고, 그로 인해 계약이 지연되면서 막대한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경쟁사인 TY그룹이 파격적인 조건으로 MK그룹의 핵심 기술 인력을 빼내가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고, 내부적으로는 익명의 투소로 인해 몇몇 부서의 비효율적인 운영과 방만한 예산 집행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아직 외부로 크게 알려지지 않은 수면 아래의 암초와 같았지만 민혁은 본능적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대처 방식은 언제나처럼 냉정하고 때로는 가혹했다. 그는 문제의 본질을 파고들기보다는 담당자들의 무능과 태만을 질책하며 더욱 강력한 통제와 압박으로 상황을 돌파하려 했다. 그의 집무실에서는 연일 고성이 오갔고, 임원들은 그의 날카로운 질책에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이런 기본적인 실수조차 관리하지 못하는 부서장들이 내 밑에 있다는 것이 한심할 뿐이오. 민혁은 주간 임원 회의에서 두꺼운 보고서를 테이블에 내던지며 소리쳤다. TY그룹이 우리 핵심 인력을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대체 인사팀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수천억이 걸린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해서 주주들을 어떻게 설득할 생각이오? 그의 분노는 정당한 측면도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흠집이 생기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오만함과 어쩌면 아주 깊은 곳에 숨겨진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을 분노로 표출하고 있었다. 이런 민혁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최민준 비서는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다. 그는 민혁의 뛰어난 능력과 추진력을 존경했지만 동시에 그의 비정한 일면과 공감 능력 부재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회사의 문제들이 하나둘씩 터져 나올수록 최 비서의 머릿속에는 매일 아침 복도 끝에서 마주치는 연희 할머니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녀의 주름진 미소, 사탕을 건네려다 민망하게 거두던 손,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깊고 고요한 눈빛. 그것은 단순한 기우일까? 아니면 어떤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있는 것일까? 어느 날 해외 프로젝트의 심각한 기술적 오류에 대한 긴급 보고를 받은 민혁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그는 밤늦게까지 집무실에 남아 관련 서류들을 검토하며 해결책을 찾으려 했지만 좀처럼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다. 머리는 깨질 듯 아팠고 속은 쓰렸다. 그때 집무실 문이 아주 살짝 열리더니 연희 할머니가 작은 쟁반을 들고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쟁반 위에는 따뜻한 생강차 한 잔과 어김없이 작은 박하사탕 몇 개가 놓여 있었다. 대표님, 밤이 깊었습니다. 속이라도 좀 달래시라고.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최 비서에게서 대표가 밤늦게까지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것이다. 민혁은 날카로운 눈으로 할머니를 쏘아보았다. 그의 인내심은 이미 바닥나 있었다. 누가 함부로 내 집무실에 들어오라고 했소.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이런 가짜는 당장 나가시오. 다시는 내 눈앞에 얼쩡거리지 마시오. 그의 고함 소리에 할머니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는 쟁반을 든 채 조용히 물러났다. 문이 닫히고 민혁은 다시 복잡한 서류 더미에 코를 박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방금 전 할머니의 그 깊고 슬픈 눈빛, 그리고 그녀가 놓고 가려 했던 따뜻한 생강차의 향기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애써 그 잔상을 지우려 했지만 그럴수록 더욱 선명해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최 비서가 처리하지 못하고 넣어둔 형형색색의 박하사탕들이 제법 쌓여 있었다. 그것들은 마치 민혁이 외면해 온 수많은 작은 경고들처럼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듯했다. 민혁은 거칠게 서랍을 닫았다. 쓸데없는 감상이야. 그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지금은 이런 사소한 일에 신경 쓸 때가 아니야. MK그룹의 운명이 내 어깨에 달려있다고. 그는 다시 보고서에 집중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작은 불편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아주 작은 돌멩이가 그의 완벽하게 맞춰진 구두 속에 들어간 것처럼 사소하지만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알지 못했다. 그 작은 돌멩이가 실은 거대한 산사태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미약하지만 분명한 전조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무시하고 있는 그 사소한 존재가 그가 쌓아 올린 오만한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보이지 않는 경고들은 이미 그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오직 성공이라는 신기루만이 보일 뿐이었다. 강민혁 대표의 예민함과 불안감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MK그룹은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해외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을 넘어 현지 정부의 환경규제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경쟁사인 TY그룹은 이 정보를 입수하고 기다렸다는 듯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고 MK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다. 설상가상으로 익명의 내부 고발로 인해 수년간 자행되어 온 일부 임원들의 거액 횡령 및 비자금 조성 혐의가 검찰에 포착되어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공룡으로 불리던 MK그룹은 순식간에 부도덕하고 무능한 기업이라는 오명을 뒤집었었다. 주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오랜 파트너십을 유지해온 해외 기업들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사면초게 놓였다. 그의 책상 위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지만 그 어떤 것도 그의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 그의 냉철했던 판단력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 속에서 흐려져 갔고 오만함은 절망감으로, 자신감은 초조함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그의 집무실은 이제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는 사소한 실수에도 불같이 화를 냈고 직원들은 그의 눈치를 보며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한때
그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었던 임원들조차 이제는 그의 변덕스러운 감정과 독단적인 결정의 등을 돌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그의 심기를 거스를 용기를 내지 못했다. MK그룹이라는 거대한 배는 선장의 독선적인 항해 속에 암초를 향해 빠르게 나아가고 있었다. 이 무능한 인간들, 대체 당신들이 하는 일이 뭐야? 민혁은 긴급 이사회에서 서류를 집어던지며 고함을 질렀다. 그의 얼굴은 피로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TY그룹이 이렇게 치고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몰랐단 말인가? 검찰 조사는 또 어떻고 당신들은 내 돈으로 월급 받으면서 대체 뭘 한 거냐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침묵이 회의실을 무겁게 짓눌렀다. 민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 보였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했던 젊은 CEO의 눈빛에는 깊은 절망과 함께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독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이 거대한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김연희 할머니의 하루는 변함없이 흘러갔다. 그녀는 여전히 새벽 일찍 출근해 텅 빈 복도를 묵묵히 청소했고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가장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놓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이 모든 소란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일인 것처럼 그녀는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다. 하지만 그녀의 깊은 눈은 모든 것을 보고 있었고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다. 위태롭게 흔들리는 MK그룹의 운명과 그 중심에서 홀로 괴로워하는 젊은 대표의 모습까지도. 어느 날 밤 민혁은 또다시 집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화려하지만 차가운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마시다만 커피와 수많은 보고서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그는 며칠 밤을 새우며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뿐이었다. 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냉철한 카리스마를 가진 MK그룹의 대표가 아니었다. 그저 길을 잃고 절망한 한 명의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바로 그때 아주 조심스럽게 집무실 문이 열렸다. 연희 할머니였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보온병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 그리고 어김없이 박하사탕 몇 개가 담긴 작은 접시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민혁의 책상 한쪽에 그것들을 내려놓았다. 민혁은 고개를 들었다. 붉게 충혈된 그의 눈과 할머니의 깊고 고요한 눈이 마주쳤다.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분노도 짜증도 아니었다. 아주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혹은 애써 외면해왔던 어떤 감정의 파편이었다. 하지만 그는 곧 냉정을 되찾았다. 아니, 냉정한 척했다. 누가 마음대로 들어오라고 했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거칠고 날카롭게 갈라져 나왔다. 이런 거 필요 없으니 당장 가지고 나가시오.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당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드나들 것이 아니란 말이오. 그의 외침은 절규에 가까웠다. 어쩌면 그것은 할머니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감의 표출이었을지도 모른다. 연희 할머니는 민혁의 그런 격한 반응에도 조금도 놀란 기색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가만히 민혁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깊고 따뜻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조용히 집무실을 나섰다. 그녀가 가져왔던 따뜻한 차와 박하사탕은 민혁의 책상 위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민혁은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다.
할머니가 나간 문 쪽을 멍하니 바라보던 그의 시선이 이내 책상 위에 놓인 찻잔과 사탕으로 옮겨갔다. 따뜻한 차에서는 아직도 은은한 생강향이 풍겨 나왔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가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아주 작은 박하사탕이 놓여 있었다. 마치 이 모든 절망 속에서도 변치 않는 어떤 작은 희망처럼 그는 자신도 모르게 사탕 하나를 집어들었다.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꺼내주시던 그런 투박하지만 달콤한 사탕이었다. 그는 그것을 입에 넣지 않았다. 그저 손 안에 꼭 쥔 채 차갑게 식어가는 집무실에서 깊고 어두운 밤을 홀로 지새웠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고 그 폭풍의 눈 속에 아주 작은 박하사탕 하나가 위태롭게 놓여 있었다. 그 사탕이 가진 진짜 의미를, 그리고 그것을 건네는 손길에 담긴 진심을 깨닫기에는 아직 그의 오만함이 너무나 두껍게 그를 감싸고 있었다. 하지만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도 같았다. 그의 견고했던 얼음 심장에 아주 작은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한 것처럼 MK그룹을 둘러싼 폭풍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다. 언론은 연일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MK그룹의 위기를 대서특필했고 주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다. 강민혁 대표는 밤낮 없이 사태 수습을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한번 기울기 시작한 거대한 배는 그의 힘만으로는 바로잡기 어려워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극심한 피로와 절망감이 역력했고 한때 냉철했던 카리스마는 날카로운 신경질로 변해 있었다. 그의 집무실은 담배 연기와 싸늘한 침묵, 그리고 간헐적인 고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무엇 하나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 민혁은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번쩍이는 관제실에서 늦은 밤 홀로 울부짖듯 중얼거렸다. 그가 그토록 자신했던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는 천문학적인 손실만을 남긴 채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었고 핵심 기술 유출 혐의와 임원들의 횡령 사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나왔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MK그룹을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는 듯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경쟁사인 TY그룹의 치밀한 계략이라고 확신했지만 그들의 공격은 예상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파괴적이었다. 최민준 비서는 그런 민혁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는 대표의 무너져가는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서류를 정리하고 걸려오는 항의 전화를 최대한 정중하게 응대하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모든 위기가 정말 외부의 공격 때문만일까? 아니면 MK그룹 내부에 더 깊고 어두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의문의 중심에는 이상하게도 매일 아침 복도에서 마주치는 김연희 할머니의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위기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평온함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비서는 산더미처럼 쌓인 과거 프로젝트 서류들을 검토하던 중 아주 낡고 빛바랜 서류철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수십 년 전 MK그룹이 아직 작은 중소기업에 불과했던 시절의 창립 관련 문서들이었다. 대부분은 빛바랜 종이에 흘려쓴 수기 기록이거나 이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구식 타자기로 작성된 것들이었다. 최 비서는 무심코 서류철을 넘기다가 창립주주 명단이 적힌 페이지에서 잠시 숨을 멈췄다. 강만철, 김연희. 강만철은 민혁의 할아버지이자 MK그룹의 창업주였다. 그 옆에는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김연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이름 옆에는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도장 대신 엄지손가락으로 찍은 듯한 작은 지장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최 비서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설마 하는 생각과 함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른 초기 문서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 건의 중요한 초기 투자 계약서와 토지 매입 관련 서류에서 김현희라는 이름과 그 독특한 지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심지어 MK그룹의 모태가 되었던 작은 섬유공장의 최초 설립자 명단에도 그녀의 이름은 강만철 회장과 나란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럴 수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 회사 청소부이신 그 할머니가... 최 비서는 혼란스러웠다. 그가 아는 김현희 할머니는 그저 평범하고 가난한 노인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 서류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단순한 동명이인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독특한 지장, 그리고 연희 할머니가 가끔 보여주었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깊은 눈빛이 자꾸만 겹쳐졌다. 그는 며칠을 고민했다. 이 사실을 민혁 대표에게 알려야 할까? 지금처럼 예민하고 불안정한 상태의 대표에게 이 엄청난 이야기를 꺼냈다가 어떤 반응이 돌아올지 예측할 수 없었다. 어쩌면 미친놈 취급을 당하거나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쓴다며 해고당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계속해서 그를 부추겼다. 어쩌면 이것이 이 회사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 결국 그는 용기를 내기로 했다. 마침 민혁은 새로운 투자자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다 지쳐 집무실 소파에 쓰러지듯 누워 있었다. 최 비서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낡은 서류철을 그의 앞에 내밀었다. 대표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민혁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떴다. 뭔데? 지금 내가 한가해 보이나?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최 비서는 마른 침을 삼키며 말을 이었다. 과거 창립 관련 서류들을 검토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김현희라는 이름과 지장이 찍힌 페이지를 펼쳐 민혁에게 보여주었다. 이 이름, 그리고 이 지장, 혹시 아시는 분이십니까? 민혁은 건성으로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김현희, 누군데 처음 듣는 이름인데 이런 오래된 서류가 지금 무슨 소용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짜증이 묻어 있었다. 대표님, 혹시 우리 회사 청소부이신 김현희 할머니를 아십니까? 그 순간 민혁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매일 아침 그의 앞을 가로막던 그 성가신 노파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할망구가 뭐 어쨌다는 거야 이제 하다 청소부 신상까지 나한테 보고하는 건가? 대표님, 제 생각에는 그 할머니가 이 서류에 있는 김현희 씨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민혁은 코웃음을 쳤다. 최 비서, 지금 제정신이야. 그 초라한 할망구가 우리 MK그룹 창립 주주 중 한 명이라고. 농담도 정도껏 해야지. 지금 내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을 기분 아니라는 거 몰라. 하지만 대표님, 이 지장을 보십시오. 그리고 할머님의 나이를 고려하면 그만. 민혁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나가. 지금 회사 망하게 생겼는데 한가하게 소설 쓰고 있을 때냐고. 최 비서는 입술을 깨물고 물러났지만 그의 마음속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다. 민혁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최 비서가 두고 간 서류를 집어들었다. 김현희라는 이름과 그 희미한 지장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치부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불길한 예감은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집무실 창가로 다가갔다. 거대한 도시가 그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이제 그 풍경은 더 이상 그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했다. 그는 초조하게 손가락으로 창문을 두드렸다.
만약 초의 비서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가능성에 몸서리쳤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그 초라한 노파가 사실은 이 거대한 제국에 숨겨진 설계자 중 한 명이었다니. 그것은 그가 평생 쌓아 올린 자존심과 오만함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너무나도 잔인한 진실이었다. 민혁은 애써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단순한 우연일 뿐이야. 하지만 그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책상 서랍을 열어 그 안에 쌓여있던 박하사탕들을 바라보았다. 매일 아침 그가 차갑게 외면했던 그 작은 호의, 그 사탕들이 지금 마치 거대한 비밀의 조각들처럼 그의 눈앞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강민혁 대표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최민준 비서가 가져온 낡은 서류철 속에 김연희라는 이름과 희미한 지장은 마치 그의 뇌리의 낙인처럼 찍혀 지워지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지만 그의 이성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의심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고 있었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세계에 아주 작은 그러나 치명적인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MK그룹의 위기는 시시각각 그를 옥죄어 왔다. 주가는 연일 최저점을 경신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으며 검찰의 수사망은 점점 더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가 그토록 자신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김연희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어쩌면, 아주 어쩌면 그곳에 이 모든 혼란을 해결할 실마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터무니없는 기대감마저 품었다. 그는 최 비서에게 극비리의 김연희 할머니의 모든 것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인사기록, 과거 행적, 가족관계, 심지어 그녀가 MK그룹에 입사하게 된 과정까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놓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최 비서는 대표의 갑작스러운 지시에 당황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평소와 다른 절박함을 읽고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조사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김연희 할머니의 공식적인 인사 기록은 너무나 평범했다. 정년퇴직 후 소일거리로 청소일을 시작한 가난한 노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최 비서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대표가 보여주었던 그 낡은 서류철 속의 지장을 복사해 그룹의 창립 초기 멤버들의 개인 파일을 하나하나 대조하기 시작했다. 수십 년 전의 기록들은 대부분 수기로 작성되어 있거나 빛바랜 상태였지만 그는 밤샘 작업을 하며 끈질기게 단서를 추적했다. 그러던 중 최 비서는 MK그룹의 전신이었던 작은 섬유공장 미래직물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이자 강민혁 대표의 할아버지인 고 강만철 회장의 개인 비서였던 한 노인의 연락처를 어렵게 찾아냈다. 그는 이미 은퇴한 지 오래였고 외딴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최 비서는 한 가닥 희망을 품고 그를 찾아갔다. 김연희 할머니요. 아, 그분을 어찌 잊겠습니까? 노인은 깊은 주름이 가득한 얼굴로 허공을 바라보며 아련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빛에는 존경과 그리움이 교차했다. 그분은 강만철 회장님의 둘도 없는 동지이자 미래직물의 숨겨진 설계자이셨지요. 사람들은 강 회장님의 카리스마와 추진력만을 기억하지만 사실 그 모든 밑그림을 그리고 굳은 일을 도맡아 했던 분은 바로 김연희 여사님이셨습니다. 최 비서는 숨을 죽였다. 여사님이라고 노인은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다. 김연희 여사님은 명문가의 외동딸이었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20살 어린 나이에 강 회장님과 함께 미래직물을 세우셨죠.
두 분은 단순한 동업자를 넘어 서로에게 가장 깊은 신뢰와 존경을 보내는 영혼의 동반자였습니다. 김 여사님은 뛰어난 사업 수완과 따뜻한 마음으로 직원들을 아꼈고 회사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놀라운 지혜로 난관을 헤쳐나가곤 했습니다. 지금의 MK그룹이 있기까지 그분의 공헌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런데 어째서 지금은 최 비서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노인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졌다. 강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몇 년 전 두 분 사이에 큰 오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저도 잘 모릅니다만 아마도 회사의 경영권을 둘러싼 암투였을 겁니다. 결국 김 여사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홀연히 회사를 떠나셨지요. 그 후로 수십 년간 아무도 그분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요. 최 비서는 온몸의 전율을 느꼈다. 그렇다면 지금 MK그룹 타워에서 청소 일을 하는 김연희 할머니가 정말로 그 전설적인 창립 멤버란 말인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준비해간 지장 사본을 노인에게 보여주었다. 노인은 한참 동안 지장을 들여다보더니 이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틀림없습니다. 이 지장은 김연희 여사님의 것이 맞습니다. 제가 수없이 봐왔던 그분의 도장 대신 사용하시던 지장입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강민혁은 최 비서로부터 모든 보고를 받고 망연자실했다. 그가 매일 아침 벌레 보듯 했던 그 초라한 노파가 그의 할아버지와 함께 이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전설적인 인물이었다니.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그 작은 박하사탕을 건네던 주름진 손이 사실은 MK그룹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힘을 가진 손이었다니.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다. 김연희 할머니가 왜 청소부로 돌아왔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다. 할아버지와의 오해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회사를 혹은 자신을 남몰래 지켜보기 위해서였을까? 어쩌면 그 모든 것의 복합적인 이유였을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바로 눈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오히려 그는 그녀의 소박한 친절을 모욕하고 그녀의 존재를 철저히 무시했다.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 수북이 쌓여있는 박하사탕들이 마치 수천 개의 눈이 되어 그를 질책하는 듯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어떤 마음으로 이 사탕을 건네려 했을까?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었을까? 아니면 손주버린 젊은 CEO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을까? 혹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회사를 세운 창업주로서의 깊은 애정과 책임감이었을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창가로 다가갔다. 도시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그의 성공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공허함과 어리석음을 비웃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높은 곳에 올라와 있다고 착각했는지,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는지 절실히 깨달았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흘려본 적 없는 차갑게 얼어붙었던 심장이 녹아내리는 듯한 눈물이었다.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김연희 할머니를 찾아야 했다. 그리고 그녀 앞에서 자신이 저지른 모든 오만과 무례함에 대해 용서를 빌어야 했다. 설령 그것이 그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MK그룹의 위기나 폭락하는 주가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가득 차 있었다. 바로 김연희 할머니, 그리고 그녀가 매일 건네려 했던 그 작은 박하사탕의 의미였다. 그것은 어쩌면 그가 평생 찾아 헤매던
진정한 성공의 맛이었을지도 모른다. 그가 그토록 외면했던 아주 평범하고 사소해 보이는 그 모습 속에 숨겨져 있던 믿을 수 없는 진실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강하게 짓누르고 있었다.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젊은 CEO 강민혁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다. 최민준 비서의 보고를 통해 김연희 할머니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순간 그의 발밑이 꺼지고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수십 년간 MK그룹의 그림자 속에서 잊혀졌던 전설적인 창업주의자, 자신의 할아버지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거인이 매일 아침 그의 발밑에서 묵묵히 복도를 청소하고 그에게 박하사탕을 건네려 했던 그 초라한 노파였다니. 그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심장이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 격렬하게 요동쳤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는 당장이라도 할머니를 찾아가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자신이 저지른 무례와 오만, 그리고 그녀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했던 어리석음이 산처럼 그를 짓눌렀다. 그는 수십 년간 그룹을 위해 헌신했던, 어쩌면 자신보다 훨씬 더 MK그룹을 사랑했을지도 모르는 그 위대한 여성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다음 날 아침 민혁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퀭했다. 그는 더 이상 최고급 슈트와 완벽하게 세팅된 헤어스타일 따위는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김연희 할머니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평소 그녀가 청소하던 복도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도, 1층 로비에도, 심지어 직원 휴게실에도 그녀의 모습은 없었다. 민혁은 초조해졌다. 어쩌면 그녀가 모든 것을 알고 자신을 피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더 이상 이곳에 나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떠나버린 것은 아닐까? 그 생각만으로도 그의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는 듯했다. 그는 최 비서를 불렀다. 김연희 여사님, 아니, 김할머니, 오늘 출근 안 하셨나?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최 비서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오늘 아침에 경비팀에 확인해 봤는데 그만두셨다고 합니다. 어제 오후에 갑자기 짐을 정리하고 떠나셨다고. 민혁의 눈앞이 아찔해졌다. 떠나셨다고 이렇게. 아무 말 없이 그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이제 와서 용서를 빌 기회조차 사라져버린 것인가.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아니,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는 반드시 그녀를 찾아야 했다. 그는 최 비서에게 할머니의 거처를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다행히 최 비서는 얼마 전 할머니에게 작은 명절 선물을 전달하면서 그녀의 주소를 알아두었던 터였다. 그것은 MK그룹 타워에서 멀지 않은 아주 낡고 허름한 지하 단칸방이었다. 민혁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를 몰아 그곳으로 향했다. 화려한 MK그룹 타워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햇볕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어둡고 좁은 골목길. 그는 자신의 값비싼 구두가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마침내 최 비서가 알려준 낡은 다세대 주택 지하에 다다랐다. 녹슨 철문에는 김연희라는 이름 대신 방 호수만이 작게 적혀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다. 그는 다시 한번 조금 더 세게 문을 두드렸다. 그때 옆방에서 한 아주머니가 고개를 내밀었다. 누구요? 거기 아무도 없는데. 어제 이사 갔수, 이사요, 어디로 가셨는지 아십니까? 민혁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글쎄, 워낙 조용한 양반이라 그냥 새벽에 짐 싸서 나가던데. 어디로 가는지
말도 없이 민혁은 망연자실했다. 마지막 희망에 끝마저 놓쳐버린 기분이었다. 그는 힘없이 돌아서려다. 문득 아주머니의 말 한마디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아, 근데 어제 저녁에 웬 젊은 양반이 고급 차를 타고 와서 한참 동안 할머니랑 이야기 나누는 것 같던데. 아마 그 사람이 모시러 온 모양이지. 젊은 양반 고급차. 민혁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설마 그는 즉시 차를 돌려 MK그룹 타워로 향했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만약 자신의 예상이 맞다면 그는 곧장 최상층, 자신의 집무실이 아닌 한때 할아버지 강만철 회장이 사용했던, 지금은 거의 비어있는 예전 회장실로 향했다. 그곳은 그룹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곳이자 김연희 여사님이 할아버지와 함께 미래를 꿈꿨던 장소이기도 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여전히 과거의 위험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리고 창갑 한때 할아버지의 책상이 놓여있던 그 자리에 김연희 할머니가 조용히 서서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민혁이 그토록 증오하고 경쟁했던 TY그룹의 젊은 회장 윤태준이 공 손하게 서 있었다. 역시 여기 계실 줄 알았습니다. 민혁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할머니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했지만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결연함마저 서려 있었다. 윤태준 회장은 민혁을 발견하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침착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강 대표님, 여긴 어쩐 일로? 민혁은 윤태준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김연희 할머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지난 몇 달간 자신이 저질렀던 오만과 무례함이 파노라마처럼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주름진 손에 들려있던 박하사탕, 그의 냉담한 무시, 경멸 어린 시선, 그리고 마지막 절규에 가까웠던 폭언까지. 마침내 그는 할머니의 바로 앞에 섰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녀의 깊고 지혜로운 눈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그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었나 보구나. 할머니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원망도, 비난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 순간 민혁의 단단했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의 무릎이 힘없이 꺾이며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그리고 그는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MK그룹의 젊은 총수 강민혁은 한때 자신이 벌레 보듯 했던 그 초라한 청소부 할머니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잘못했습니다. 여사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텅 빈 회장실을 가득 메웠다. 그것은 단순한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깊은 자책이자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이었고, 어쩌면 아주 오랜 시간 잊고 살았던 인간적인 감정의 뜨거운 분출이었다. 그는 할머니의 발치에 엎드려 한참 동안 그렇게 울고 또 울었다. 그의 모든 오만과 자존심은 산산조각 나바닥으로 떨어져 내렸고, 그 자리에는 오직 뼈아픈 후회와 간절한 용서를 바라는 마음만이 남아있었다. 그가 그토록 무시했던 사소한 존재 앞에서 그는 자신의 가장 비참하고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순간이자 동시에 가장 진실된 순간이었다. 강민혁의 통곡 소리가 한동안 할아버지의 옛 집무실을 가득 채웠다.
시간의 먼지가 켜켜이 쌓인 가구들과 창밖으로 보이는 냉정한 도시의 풍경만이 그의 처절한 자기 반성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김연희 할머니는 그의 앞에 조용히 서서 그의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아주 희미하게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를 다그치거나 위로하려 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가 스스로의 무게를 견디고 진실의 맨 얼굴과 마주할 시간을 주고 있는 듯했다. 윤태준 회장은 당황스러움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다가 이내 조용히 고개를 돌려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다. 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처절한 순간에 자신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 판단한 듯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민혁의 울음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다. 그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였지만 격렬했던 감정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깊은 탈진감과 함께 어떤 깨달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붉게 충혈된 눈으로 연희 할머니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냉소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자리에는 오직 깊은 죄책감과 간절한 용서를 구하는 마음만이 담겨 있었다. 여사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눈먼 인간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연희 할머니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아주 옅은 물기가 어리는 듯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숙여 민혁이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그 손길은 놀랍도록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가 매일 아침 그토록 차갑게 외면했던 거칠고 주름진 그 손이었다. 일어나게, 강 대표.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세월의 무게와 함께 어떤 강인함이 느껴졌다. 이미 엎질러진 물일세.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겠지. 민혁은 차마 일어설 수가 없었다. 하지만 회사는 MK그룹은 이제 끝입니다. 저 때문에 모든 것이 끝이라고 단정짓기엔 아직 이르네. 할머니가 말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먼지가 쌓인 창틀을 손으로 한번 쓸었다. MK는 자네 할아버지와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것이네. 그렇게 쉽게 무너질 리가 없어. 다만 길을 잃었을 뿐이지. 그녀는 민혁을 돌아보았다. 강 대표, 자네는 뛰어난 경영 능력을 가졌네. 그건 자네 할아버지도 인정했던 부분이야. 하지만 자네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어. 바로 사람 일세. 민혁은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기업은 숫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닐세.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삶이 담겨 있는 것이야. 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그들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높은 빌딩을 쌓아 올린다 한들 결국 모래성일 뿐이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민혁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그가 어제 거칠게 내팽개쳤던 박하사탕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 작은 사탕 하나에도 온기가 담길 수 있다는 것을 자네는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어. 윤태준 회장이 조용히 다가와 할머니에게 외투를 걸쳐주었다. 여사님, 이제 그만 쉬셔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다. 그는 민혁을 향해 짧게 목례를 하고는 할머니를 부축하려 했다. 민혁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벌떡 일어섰다. 잠깐만요. 그는 윤태준 회장 앞을 가로막았다. 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간청드릴 것이 있습니다. 윤태준은 의아한 표정으로 민혁을 바라보았다. TBI 그룹의 MK그룹 인수합병 시도. 잠시만 보류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게?
제게 단 일주일의 시간만 주십시오. 만약 그때까지 제가 이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제 모든 것을 걸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민혁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어떤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윤태주는 잠시 연희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잔잔한 미소만 짓고 있었다. 윤태주는 다시 민혁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 아주 미세한 호기심이 스치는 듯했다. 일주일이라, 강 대표, 당신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MK그룹의 상황은 이미 압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민혁은 간절하게 말했다. 이것은 단순히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 자신을, 제 모든 것을 걸고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증명하고 또한 제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윤태주는 한참 동안 민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일주일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동정이나 자선이 아닙니다. 김연희 여사님에 대한 제 존경심과 그리고 당신의 눈빛에서 아주 오랜만에 본 어떤 진심에 대한 마지막 기대입니다. 그 후 일주일은 민혁에게 지옥과도 같았지만 동시에 구원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 틀어박혀 밤낮 없이 위기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최 비서를 비롯한 핵심 임원들을 불러 모아 진심으로 사과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을 인정했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했으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섰다. 또한 그는 매일 아침 회사 로비에서 직원들을 맞이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는 진심으로 인사를 건네고 그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려 노력했다. 그리고 그의 책상 위에는 연희 할머니가 남기고 간 그 박하사탕들이 놓여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탕 하나를 입에 넣었다. 그 싸한 단맛은 그에게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상기시켜 주었다. 놀랍게도 회사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민혁의 변화를 감지했고 절망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불씨를 보기 시작했다. 숨겨져 있던 문제들이 하나둘씩 드러났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모아졌다. 연희 할머니가 과거에 구축해 놓았던, 그러나 민혁이 무시했던 MK그룹의 탄탄한 기초와 숨겨진 자산들도 하나둘씩 그 가치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어쩌면 할머니는 이 모든 것을 예견하고 민혁에게 스스로 깨닫고 일어설 기회를 주기 위해 침묵했던 것인지도 몰랐다. 일주일 후 민혁은 윤태준 회장과 약속한 자리에서 MK그룹의 회생 방안을 발표했다. 그의 계획은 이전처럼 독단적이고 화려하지 않았지만 훨씬 더 현실적이고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그는 회사의 구조조정과 함께 직원들의 복지 향상,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윤태준 회장은 그의 발표를 몰차 러시아어 몰차 임랑 듣고는 마침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강 대표, 당신은 정말 변했군요. 좋습니다. TY그룹은 MK그룹의 독립적인 회생 노력을 지지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가끔 김연희 여사님께 박하사탕이라도 사들고 찾아뵙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이야말로 MK그룹의 진정한 수호신이니까요. 그 후 MK그룹은 기적적으로 회생했다. 강민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리더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차갑고 오만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고 그들의 삶을 존중했으며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진정한 경영인으로 거듭났다. 그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언제나 작은 박하사탕 한 봉지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매일 아침 그 사탕 하나를 입에 넣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싸하지만 달콤한 맛은 그에게 끊임없이 일깨워 주었다. 진정한 성공은 높은 곳에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의 작은 온기마저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가장 평범하고 사소해 보이는 존재가 우리 인생의 가장 쓰디쓴 순간에 가장 달콤한 교훈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마침내 그 작은 박하사탕에 담긴 변화의 단맛을 진정으로 맛보게 된 것이다. 그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차갑고 공허한 성공만을 향해 질주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따뜻한 인간미와 진정한 가치들이 함께 숨쉬고 있었다.